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다음 달 13일 출소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흉악 범죄자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전 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백기종 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뭐 우리 국민들 조두순 이 이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흉악범의 대명사가 됐는데, 자, 그런데 조두순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사실은 네. 다시 듣긴 싫은데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그 조두순이가 12월 13일 날 출소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인데 아침 등교 시간이죠. 경기 안산 단원구 이제 영령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교회 앞 노상에서 이제 배회를 하다가 등교하는 초등학생 1학년. 그러니까 8세 된 여아죠. 이 아이에게 교회에 다녀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뭐 일부에서는 뭐 유인했다라고 하는데 납치죠. 이 50대 남성이 그 당시 조두순 나이가 50대였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교회가 있는 건물 그 화장실로 끌고 가서 이제 여기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거절한다고 해서 주먹으로 무차별 가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이한 행동을 해요. 굉장히 잔혹한 행동을 하는데 얼굴을 물어뜯는 형태의 그런 어떤 잔혹 행위를 합니다. 이게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8세 여아를 50대 남성이 거기에서 성폭행을 시도를 합니다. 결국은 성폭행을 하고 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 비골골절은 그렇다고 치고요. 이 복부 하배부 골반 부위 외상성 절단 영구적 장애 이거를 가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무려 12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고통을 안기는 악마 같은 그런 범죄를 한 사람입니다. 다시 뭐 되뇌기도 사실은 끔찍한 그렇습니다. 그런 범죄. 네, 그래서 저도 좀 절제된 단어를 사용을 했지만 정말 끔찍합니다. 백효정 평론가께서는 항상 이렇게 분노하시면 목이 메이시고 네,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그동안 뭐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불안감이 커지니까 이를테면 뭐 피해자 쪽이 이사를 뭐 가는 문제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됐었고 또 나오면은 성범죄자 뭐 신상 정보 5년 동안 공개하고요. 또 7년간은 그 전자발찌 착용한다. 이런 보호 감찰한다고 하는데 이게 재범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자발찌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전자발찌의 경우에는 훼손 가능성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훼손을 시도하게 되면 경보가 울린다고 법무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면 24시간 동선이 공개되긴 하지만 그게 다인 게 또 역설적입니다. 동선만 공개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범죄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의도된 범죄 자체를 차단할 수가 없고 동선 내에서 발생한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기능도 약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자발찌에 체온, 맥박, 알코올 농도 등 생체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부과하자는 논의도 있긴 하지만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약하고 위헌성 논란이 크다 보니까 쉽사리 도입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기능을 얹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아직까지는 위헌성 여부 등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 명이 넘는 그 국민들 동의한 이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되고 있죠, 제정이? 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살인, 아동 성폭력 5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실형 집행을 마친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보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이 들 때는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격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가동함으로써 재사회화를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호수용법이 과거에 사회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유사하게 운영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1980년에 제정된 사회보호법이 2005년 8월에 폐지가 되는데 일부 규정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중처벌이다. 사실상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과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것 결국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그 집행이 엄격해서 위헌적이라는 논란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2005년에 폐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일정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특수한 교육,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 보호시설에 격리한다는 조치였었거든요. 사실상 유사해서 이미 폐지된 법안을 다시 살리는 것 아닌가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당정에서는 적용 대상을 상당히 엄격하게 한정을 하고 시설 내에 인권적인 처우 방안을 굉장히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순히 격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백효정 평론가께서는 이전에 이제 사회보호법 이런 이 법 가지고 사실은 이전에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는 법 취지와 달리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의 뭐 재수감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던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용이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뭐 정치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또 일설에 의하면은 그 정치적인 그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문제는 흉악범들에 대한 이런 어떤 사회보호법 제도는 그 당시 인권적인 침해가 굉장히 컸었죠. 왜 그러냐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어떤 겁니까? 지강은 사건입니다. 1988년도 88 올림픽 때 지강은이 20여 명의 일당들과 뭐 500만 원 상당을 절취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징역형을 선도받고 그다음에 사실 최장 10년까지 이 청송보호감호조에서 사회보호법으로 인한 두 번째 수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용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공감대를 얻고 있어요. 방금 그 황보선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국민청원도 뭐 1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청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실은 이 보안처분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근로정신을 고양하거나 그다음에 상당한 어떤 교육, 수준 높은 질 높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스터딩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학습 효과라고 보통 하죠. 근데 본인이 근로를 통해서 어떤 임금을 지급받고 그다음에 사회 복귀할 때 본인이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스킬, 기술을 익히는 경우 이게 지금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다음에 재범률이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근로를 통한 임금을 받음으로 해서 사회생활에 복귀하고 본인에 대한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가에서 고양을 하고 이게 진취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밖에 나와 가지고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금 조두순 같은 형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교화하고 감호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술을 익힌 상태에서 사회에 적응시키는 이런 노력이 절대 필요한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스터딩 이펙트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 이게 벌써 무려 그 수용자 중에 70% 정도의 그 성과가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보호처분과 동시에 그 사람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익히거나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런 노력과 교육 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법률 제정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같이 보완해서 나갈 그런 제도적인 정교하게. 그러니까 특정 범죄에 한해서만 보호처분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지금 상황 보면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법률이 보호수용법 이게 이제 제정되고 통과는 되겠지만 근데 이제 당장 조두순한테는 이게 적용 안 되는 거죠? 보호수용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형량을 채운 조두순에게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형사사법 법률 체계는 형벌과 보호처분 두 개를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피고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효과를 받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보호처분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 조두순과 같은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면 소급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급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특히 이중처벌 같은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출소를 했던 조두순한테 아까 직업훈련 같은 거 이렇게 재활 같은 프로그램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조두순한테까지 이런 프로그램
참여시키냐 뭐 또 이런 사실 비판도 있어요. 사실 이제 허그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 법무부 산하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출소 예정 2, 3개월 앞둔 사람에게 이 이제 통상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재범을 방지하고 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적응하는 그런 걸 하는데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흉악범들에 대한 어떤 국가 예산이 투여되는 상태에서 뭐 교육비, 취업, 뭐 공공수단, 훈련 참여 지원수당이라든가 훈련 장려금 또 취업 설계 참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수당 지원이 300만 원, 교육비가 취업 성공수당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런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법무부에서는 그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약이 따로 없다. 그래서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보호관찰자로서 출소 2 내지 3개월 정도 남겨두고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에 나갔을 때 격리하는 차원보다는 보호관찰관이 붙겠지만은 사회에 스스로 적응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 정화적인 차원에서 재범을 방지하는 그런 그 일환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두순이라고 그래서 이걸 제약하거나 이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시행을 하더라도 이제 출소 후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철저하게 마련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자, 이번 주제 이만큼 얘기 나눠보고요. 다음으로 그 연예계에서 그 도박 무리를 일으킨 사례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이 가운데 한 명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도박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난 9월에 그 초신성 멤버들이었죠? 이 초신성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그 좀 모르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 윤학이나 성재라고 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그 인기 오리온 차트의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제 초신성이라고 안 하고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그 김성식 수사대장 팀에서 이 사건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바타 도박이라고 보통 하니까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한 매체에서 이제 단독 보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아바타 도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동남아 국가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그 국가에서 상당히 뭐 이재기를 한다고 해요. 동남아 국가 한 국가에 이게 이제 그 카지노장이 있으면 여기서 중계를 합니다. 휴대폰 중계를 해요. 그러면은 계좌로 이제 그 칩을 사는 것처럼 입금을 하고 본인이 소위 그 승패 소위 말하면 뱅커냐 플라이어냐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바카라라고 해가지고 카지노 게임 중에 왕 게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일선에서 사건할 때 이런 사건을 많이 이제 다뤄봤는데 그래서 이제 9에 가까운 높은 숫자 쪽이 이제 가져가는 승패가 갈라지는 그런 건데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빨리 신속하게 이루기 때문에 도박으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윤학 이제 성재가 사실은 아바타 도박했고 현재 가서도 도박을 했다. 근데 이 아바타 도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냐면요. 2015년도경부터 이게 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천광역수사대에서 했는데 이게 무려 언론에는 뭐 8천억 9천억 나오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7천억 원 정도가 수천 명이 한 걸로 판단이 됐어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현재 100명을 추려가지고 입건하는데 현재 50명이 입건했고 나머지 50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입건하는 건데 이게 국내파하고 해외파하고 이제 나눠져 있더라고 역할 분담해서. 그래서 서버가 지금 그 나라에 있는데 행동책, 총괄책 모두 역할 분담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하시는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장 청구까지 가서 뭐 만약에 구속이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도박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요. 상습 도박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통상 집단적인 도박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 중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를 처벌하지 않을지 경찰이 그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 도박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도박에 참여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의 경위, 상습성 등을 두루 따져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유명인의 경우에는 판돈을 수백만 원을 건 경우 그리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판돈을 수천만 원을 건 경우를 처벌 기준으로 삼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자가 100명이 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초범인지 아니면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해 왔는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초범에 해당한다면 집행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여러 차례 그 범행을 반복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지금 한 가지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제 언론에는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는데 실제로 그 각 지방청이나 경찰서에서 이 온라인 도박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의 보도는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 원 이상만 돼도 입건하고 그다음에 일반인은 수천만 원 정도 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 전달된 겁니다. 팩트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일반인이나 연예인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을 해서 입건하는 걸로 그렇게 팩트 체크 된 걸 좀 정정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불법 온라인상의 도박 사이트에 청소년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인데 청소년 도박이 오프라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 도박이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도박 중독이나 불법 대출, 학교 폭력. 그다음에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생명에 대한 극단적 선택. 이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 도박에 대해서 수천만 원까지 고등학생이 빚을 지고 9천만 원까지 빚을 진 상태에서 결국은 감당이 안 되니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실제 있었고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또 해요.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일괄적으로 말하는 우리 그 삥치기라는 언어가 있거든요. 학생들 간에 뭐 셔틀하고 막 삥친다는 건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다른 학생들을 협박을 하거나 해가지고 그 도박에 필요한 돈을 뺏거나 심지어 이 PC나 모바일로 성인 인증을 해가지고 부모 몰래 뭐 절도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금품을 훔치거나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도박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이 범죄를 하는 행위까지 이른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고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전국 15개 센터가 있는데 2018년 통계가 보면 15만여 명의 학교 청소년이 도박 중독 위협 집단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또 뭡니까? 100% 프로테이지로 보면 유병률이 21%. 그만큼 도박이 청소년들한테도 심각하다. 이게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근데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런 도박을 저지르다가 만약 또 입건이 되거나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뭐 처벌합니까? 실제로 청소년이 도박으로 입건된 경우에 처벌을 하지 않거나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상당히 낮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범죄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처벌 자체의 수위가 낮은데 도박의 경우에는 아직 청소년 비행으로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입장에서는 도박으로 입건된다고 하더라도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벌금이야 도박으로 따면 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도박은 단순히 도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도박 자체가 중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사실상 청소년에게 도박 금지와 관련된 교육은 사실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특히 온라인 도박의 경우에는 상당히 접하기가 쉽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면서 더 쉽게 접근을 하고 있고 청소년의 충동적인 성향에 이 온라인 도박이 더 잘 맞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학업, 친구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온라인 도박을 활용하는 청소년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그대로 좀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 청소년 도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이 소년법 적용식으로 해서 소년부를 송치를 하는데요. 이게 학교 보건법 아까 우리 박성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학교 보건법에 보면 이게 이제 구조의 2항에 보면은 학교 장을 학생의 신체 발달, 체력 증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마약류, 음주, 흡연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도박 예방 보건법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 당의 국회의원이 개정 입법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제출해서 이게 이제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학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습 효과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한테는 반복해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이건 범죄고 또 나쁜 인식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스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교육을 통해서 반복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나쁜 버릇을 막는 그런 그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차원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이 네. 가급적이면 있어야 된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백기중 평론가였습니다.